2016년 4월 뉴욕의 어느 한 지역에서 과학 페스티벌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날 과학 페스티벌의 현장에선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초대형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다른 명칭 스타샷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계에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을 들고 있는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로 초속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초소형 우주선 수천 대를 보내는 그야말로 속도면에서 가히 놀랍도록 빠른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초속 6만 킬로미터, 과연 이 속도가 가능하긴 할까요? 이런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비행시간을 실현시키기 위해 불과 20g 정도의 초경량의 우주선과 광자 추진 방식을 이용하여 광속의 20% 정도의 속도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억만장자인 벤처 투자가 유리 밀러와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투자된 자금도 엄청나게 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브레이크스루 재단을 통하여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 스타샷 프로젝트, 과연 어떤 프로젝트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또 과연 스타샷 프로젝트의 어떠한 점이 억만장자 벤처 투자가인 유리 밀러의 눈에 들었길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게끔 만들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샷에 대해 알아봅니다. 스타샷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우주를 항해하는 돛담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우주선을 발사하여 우주에 올려놓고 그 후 레이저를 발사하고 복사압을 이용하여 우주선을 초고속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 고에너지의 광선을 우주로 날려진 우주선들에게 발사합니다. 약 10분간 광자 에너지를 받은 우주선은 광자 추진 방식으로 가속되어 빛의 속도의 약 20%의 속도까지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광속의 20%라고 한다면 초속 6만 킬로미터, 시속 2억 16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는 2초에 11번을 왕복할 수 있고 1초에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으며 달까지는 6.6초 만에 갈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지구에서 출발하여 태양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넉넉 잡고 42분이면 충분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태양계 밖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를 향해 초소형 규모의 우주선인 나노크래프트를 무려 1000대가량 보내는 계획인데요. 이것의 이름을 돛담배라고 붙였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 꽤나 단순합니다. 이 초소형 우주선들에는 빛 반사 소재로 제작된 얇은 돛이 함께 제작되어 있는데, 이 나노 우주선을 로켓에 실어 지구에서 약 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가면 탑재된 돛이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구에서 이 돛에 레이저 광선을 쏘아 조종하고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 우주선은 컴퓨터 칩 크기 정도로 매우 작고 그 무게는 고작 1g 정도입니다. 또한 돛 말고도 전원장치와 카메라, 항법 및 통신 장비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적은 에너지로 극적인 속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우주선을 매우 가볍게 해야 했고, 또한 광자 에너지를 받기 위해 4m 곱하기 4m 정도의 큰 돛을 장착해야 했습니다. 요트의 큰 돛은 바람으로 추진력을 받는 원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우주선은 엄청난 가속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 반면 항해 중 미세한 입자나 먼지의 충돌에도 끄덕없는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아간 우주선이 목표 행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도달하면 우주선에 장착되어 있는 나노칩이 그 행성의 정보들을 샅샅이 조사하여 과연 그 행성은 지구와 어떻게 다른지 등의 정보를 다시 지구에 보내는 일종의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스타샷 프로젝트의 목적지는 바로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삼중성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계의 세 번째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을 돌고 있는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를 탐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 잠깐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겠습니다. 별자리 센타우루스 자리는 천구의 남쪽에 있고, 이 별자리에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
B, C라는 이름을 가진 별 3개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하나의 별만 존재하는데 이 계에는 3개의 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중성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2개의 별이 있는 계는 이중성계, 4개는 사중성계, 그리고 오중성계, 육중성계 등 다중성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중성계의 행성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 개의 태양 같은 별들이 한 하늘에 보일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이 3개의 별은 각각 3개 이상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므로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별자리 이름을 따서 이 3개의 별 이름을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라고 하는데요. 다시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는 알파 센타우리 A, 그러면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는 알파 센타우리 B라고 하고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는 알파 센타우리 C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를 리길 켄타우루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를 툴리만, 센타우루스 알파 C를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는 센타우루스자리 프록시마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별도의 이름들이 또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어쨌든 앞으로는 별자리 이름을 딴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 B, C로 통일하겠습니다. 단 C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성에는 발견 순서대로 그리스어 알파벳을 붙입니다. 그래서 센타우루스 자리에는 알파 말고도 지구로부터 525광년 떨어져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 베타, 130광년 떨어져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 감마, 61광년 세타, 376광년 엡실론, 308광년 에타, 384광년 제타, 385광년 델타 등 이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한다면 태양계 다음으로 가까운 계는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이다. 이 계에는 3개의 별이 있다. 그것들의 이름은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 B, C이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의 다른 이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별 중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 다른 이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태양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별인데 그 이유는 우리로부터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깝고 그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샷이 그 행성을 탐사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C별을 돌고 있는 행성의 이름은 보통 발견 순서대로 소문자 B부터 시작하는 알파벳을 붙이므로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B 또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되겠습니다. 행성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항성인 모성은 대문자 A로 쳐주기 때문에 행성은 발견 순서대로 소문자 B부터 C, D, E 순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할 경우 알파벳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도 있습니다. 외계가 우리의 태양계를 발견하고 태양을 돌고 있는 몇 개의 행성들도 태양과 가까운 순서대로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들도 우리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수성을 태양 B, 금성을 태양 C라고 이름 붙였겠죠. 그럼 지구와 화성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는 항성계이자 행성계입니다. 항성계 스텔라 시스템은 별들이 서로의 중력에 묶여서 공전하는 항성들의 체계를 일컫는 말이며, 행성계 플래네토리 시스템은 하나의 항성을 중심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 외행성, 소행성, 그리고 해성 등이 모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태양계처럼 모항성의 이름에 계를 붙여서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 등으로 칭합니다. 태양계를 기준으로 하면 태양 중력에 영향을 받는 모든 천체를 포함하기에 행성에 딸린 위성뿐만 아니라 외행성, 소행성, 해성 등 우주에 떠다니는 작은 유성체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태양계에서는 카이퍼 벨트, 산란 분포대, 그리고 오르트 구름까지를 포함합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계에는 3개의 항성이 하나의 계를 이루어 서로의 중력에 묶여 공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개의 항성 중 밝은 두 별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와 B는 쌍성계를 이루고 있고, 지구로부터 이 두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에서 관측할 때는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두 별은 서로 약 80년마다 한 번씩 공전하고 있으며 궤도 이심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로 멀 때는 35.6AU, 대략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 정도만큼 떨어졌다가 가까워질 때는 11.2AU,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 정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는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B라는 이름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행성은 2012년 10월에 발견되었으며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모성으로부터 600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 사이의 15배 정도의 거리에서 약 3일 5시간 40분마다 한 바퀴씩 모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모성을 매우 가깝게 돌고 있어서 행성의 한쪽은 영원히 낮이 되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밤이 되는 조석 고정 상태일 것이며 지구형 행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천체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었으나 이보다 더 가까운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B가 2016년에 발견되면서부터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 다른 이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AB로부터 약 12.95AU 떨어져 있으며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8분의 1 정도이고 천체의 지름을 직접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로부터 매우 가깝게 있으며,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이 별의 지름은 태양의 약 7분의 1 정도입니다. 이 별은 9년이면 우리와 전파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며 현재 지구를 향해 초속 22.2km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26,700년 후에는 현재보다 1.13광년 더 다가와 최종 3.11광년까지 가까워진 후 다시 멀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돌고 있는 2016년 8월 24일에 발견된 행성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CB, 다른 이름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바로 스타샷 프로젝트의 탐사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모성인 적색외성 프록시마 센타우리로부터 0.05AU, 즉 75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11.2일마다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1.27배이고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즉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 정도 크기의 외계 행성입니다. 지구로부터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행성까지는 4.244광년 떨어져 있는데 1광년이 9조 4,680억 킬로미터이니까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0조 1,821억 9,2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아폴로 10호는 약 11만 4천년, 시속 6만 8,400킬로미터의 보이저 2호는 약 6만 7천년, 시속 6만 1,200km의 목성 탐사선 주노호 궤도 속도와 시속 6만 km의 뉴 호라이즌 약 7만 6천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인 항공기인 시속 7,350km의 SR-7한 블랙버드는 약 62만 4천년, 시속 1,050km의 초대형 여객 항공기 에어버스 A380은 약 436만 년, 시속 300km의 KTX는 약 1,529만 년, 그리고 시속 19.935km의 이봉주 선수가 쉬지 않고 달려간다면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광속의 20% 속도인 시속 2억 1,600만 킬로미터의 스타샷 프로젝트 우주선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약 21년 만에 이 천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화 같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공들여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강한 의문을 갖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제가 될 수 있으며 믿기 힘들겠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공기 저항이 아예 없어서 우주 공간에서 한 번 가속된 속도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초소형 초경량 우주범선인 나노크래프트를 광속의 5분의 1 정도 되는 속도인 시속 2억 1600만 킬로미터까지 가속할 수 있고, 이 속도라면 센타우루스자리 알파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2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미 전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주선 기술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데 소요되는 약 20-30년, 우주선이 센타우루스자리 알파에 도착해 보낸 전파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4.24년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데에는 약 5-60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스타사세 임무 중 하나는 센타우루스자리 알파를 지나치는 순간에 전체를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하는 것인데,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고 작은 많은 제약과 고려사항들이 있어서 이 정도의 임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약 중 하나는 몇 미터 크기의 소형 우주 탐사선에 레이저를 정확히 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수준의 레이저도 아닙니다. 호주 국립대학 소속 로버트 워드 박사에 따르면 스타샷 프로젝트에 필요한 레이저의 에너지 총량은 대략적으로 1억 기가와트 정도인데, 1기가와트는 태양빛을 1시간 받으면 생산되는 에너지량입니다. 이러니 1억 기가와트가 필요한 레이저는 당연히 고출력 레이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출력 에너지를 초소형 탐사선에 정확히 쏘기도 힘들 뿐더러 특히 지구의 대기로 인해 생기는 오차 때문에 레이저에 의한 가속력이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호주 국립대학 소속 카트라 반두퉁가 박사는 인공위성을 통해 레이저를 보정한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우주 탐사선에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하기 전에 먼저 지상을 향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발사한 후 대기에 의해 생기는 오차를 미리 측정하자는 것이죠. 반두퉁가 박사는 이 방법이 성공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테스트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 대기의 오차를 측정하여 해당 오차만큼을 직접 보정하는 기술이나 작은 레이저를 한데 모아 커다란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 등을 최대한 빠르게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조사, 즉 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레이저의 돛이 녹는다는 점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받은 돛은 빛의 99.99%, 거의 전부를 반사함으로써 가속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출력 레이저의 거대한 에너지에 돛이 금방 녹아버리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렇게 손상이 될 경우 탐사선은 스타샷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속력을 온전한 형태로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두퉁가 박사는 정확한 레이저 조사 기술과 함께 고출력 레이저에 녹지 않는 돛을 개발하는 것은 확실히 큰 기술적 과제 중 하나라고 현재로서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뿐만이 아니라 레이저광을 발생시키는 기계장치도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나노크래프트의 광속을 20% 수준까지 가속하기 위해선 100기가와트 출력의 레이저광을 나노크래프트에 몇 분 동안 계속해서 비추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정도 출력의 에너지를 겨우 1조분의 1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방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역시 과학적인 기술의 한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한계들이 극복되기만 한다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계의 비밀을 드디어 파헤쳐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좀 더 추진력 있게 첨단의 기술이 개발되어 빠르게 스타샷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이웃별과 그 행성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그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는 어떤 미지의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그 행성의 환경은 어떠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나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앞으로도 외계 행성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